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353페이지부터 풀어볼게요. 31번. 자, 우리가 TAT 2급 이론의 정부보조금 관련된 유형자산 부분에서 공부했잖아요. 유형자산 부분에서 정부보조금 관련해서. 자, 정부보조금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 취득 시 그 자산의 가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이죠. 차감 계정. 여러분들 그 정부 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차감 계정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변에 정부 보조금이라는 차감 계정 만들었죠. 1번 틀렸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나머지 다 맞는가 읽어볼게요. 상환 의무가 없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 금액과 상계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 보조금을 우리가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상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정부 보조금 하면서 대변에 뭐였어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금액하고 같이 상각을 해 나갔죠. 다음 3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죠. 손익에 반영한다. 3번 맞았고. 다음 4번. 상환 의무가 없는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2번. 주식회사한국은 24년 1월 1일 연구장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50만원을 수령하고 연구장비를 100만원에 취득했어요. 24년 재무상태표에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단 연구장비의 내용 연수는 10년,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잔존가치는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100만원에 취득을 했죠. 이 장비를 1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정액법 10년이면 100만원을 10으로 나누어서 1년에 10만원씩 상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이 돼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는지 볼까요? 자, 처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를 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10만원, 대변에 감누라고 줄여서 쓸게요. 감누 10만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감가상각비가 10만원 맞습니다만은 정부보조금을 50만원 받았잖아요. 이 정부보조금도 10년간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에 5만원씩이에요. 정부보조금 상각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정부보조금 5만원, 대변의 감가상각비 5만원, 이 분계가 들어가죠. 추가로. 그러면 여기서 감가상각비 비용 10만원 발생했다가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상계해버리죠. 5만원을.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5만원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우리 이 분계 감가상각 정부보조금 받았을 때 감가상각 분계 우리 결산분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거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 관련된 문제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본에서는 다른 거 부채와 자본에서 추가된 것이 뭐가 있었죠? 사채? 사채의 상각에 관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다음 중 사채의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 발생하죠. 액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우리가 이자를 적게 지급하기 때문에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1번은 맞았어요. 올바르게 설명한 게 1번이 되겠네요. 답이. 2번 뭐가 틀렸나 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할증 발행하는 거예요. 할인 발행이 아니라 이것은 할증 발행을 설명한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같은 경우는 할인 발행 차금이 아예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차감 계정이든 가산 계정이든 나타나지가 않죠. 액면 발행이기 때문에. 다음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장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요? 받죠. 시장 이자율이 높을수록 할인 발행 차금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4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만원, 액면 이자율 5%, 만기는 3년,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어요. 발행 시점의 이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이 6%입니다. 발행 가격은 97만 4천원으로 할인 발행했습니다. 24년 말 손익계산서상 사채 관련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은요, 우리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유효 이자율법으로 기초 장부금액에서 곱하기 유효 이자율, 이것이 이자 비용이에요. 우리 공부했죠.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한다. 그러면 기초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요 발행한 금액, 요게 기초 장부금액입니다. 97만 4천원. 그래서 97만 4천원 곱하기 유효 이자율 6% 나와 있죠. 6%.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97만 4천원 곱하기 6%. 58,440원 나오네요. 58,440원이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답은 3번이죠.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에 가는 이자 비용은 58,440원이에요. 이자 비용은. 그런데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실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 실제 지급하는 이자는 100만원에 대해서 액면 이자율 5%. 예, 5만원 맞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이자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이자인 이 5만원과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인 58,440원의 차이 금액 8,440원을 상각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단기에 상각하는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요 두 금액 간의 차이예요. 8,440원 이만큼이 상각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9번도 한번 사채 관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발행 시점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사채의 기말 장부 금액은 기초 장부 금액에서 유효 이자율법에 의해서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함으로써 기말 장부 금액이 결정되죠. 네, 유효 이자율 맞습니다. 다음 2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틀렸습니다.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가산하죠. 가산. 액면 금액에다가 더해가지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게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맞았나 볼까요?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맞습니다. 왜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함으로써 장부 금액이 점점 늘어납니다.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바로 매년 현금 지급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점점 벌어져요. 그 차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한다. 이거 맞습니다. 다음 4번 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각 후 원가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한다. 네, 우리가 매년 상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각 후에 원가가 사채로 잔액으로 표시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FAT 1급에서 다룬 내용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만은 자본에 관한 문제가 FAT 1급은 별로 출제를 안 하지만 TAT 2급에서는 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관련 문제 22번 하나 풀어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회사의 현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네. 자, 가번의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번의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상증자한다 그랬어요. 무상증자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요,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번에 2월 이익 잉여금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 현금은 전혀 변동이 없어요. 자본 감소, 자본 증가. 현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나번을 보면은요, 사채를 발행했답니다. 네, 채권 발행했어요.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들어오죠? 대변에는 사채. 사채 발행 시 분계, 액면 발행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무시하고 액면 발행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이 증가하게 되죠. 사채를 발행하면. 그 다음 자기 주식을 처분했어요. 자기 주식 처분하면 현금을 받았겠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자기 주식. 자기 주식 대변은 자본 증가, 차변의 현금은 자산 증가죠. 네, 현금이 들어옵니다. 토지를 재평가를 했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 분계죠. 자, 가격이 올랐다고 보면은요, 차변에 토지,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이죠. 현금하고 관계없어요. 토지 재평가하는 거는. 그래서 토지는 자산 증가, 차변의 토지는 자산 증가, 대변의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 증가죠. 그래서 현금이 증가됐다 그러면 나번과 다번이 해당이 되죠. 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된 분계, 자본 관련된 거래에서의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다.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 문제 좀 풀어볼게요. 23번 한번 풀어볼까요? 주식회사 한국은 확정 기여제도에 따라 퇴직급여를 인식하고 있다. 24년에 지급해야 할 기여금은 8,400만 원이며 24년에 미지급한 기여금은 7,200만 원인 경우 24년 말 퇴직급여에 관련된 분계로 오른 것은 뭐지? 이 문제가 요거는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합시다. 예. 요 밑에 가나다라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네요. 이거. 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 기여금을 뭘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뭐죠?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8,400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그 분계가 안 보이네. 입선에 이미 지급. 잠깐만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여기서는 1,200만 원만 가지고 분계를 했는데, 이건 지급했고요. 퇴직급여로 처리했고, 미지급한 거 그것도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로 처리된 거 1,200만 원. 대변에는요 충당부채 설정 안 합니다.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요. 가버. 1번이 답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기여금이라고 해서 보험회사에 불입을 하는 금액인데 그 납입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뭘로 처리한다?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해서 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 요거 알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답은 가번이 됩니다. 다음에 퇴직연금에 대한 문제가 또 있나요? 네, 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FAT 1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에서 추가된 내용, 수익과 비용에 추가된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문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11번 문제. 이번 11번 문제 같은 거는 FAT 1급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TET 2급에서 이런 문제 많이 제가 기출문제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서 24년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정상적이라는 것은요, 매출 원가로 봐야 됩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부가 두 개가 있어요. 23년도 거하고 24년도. 질문은 24년도의 매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밑에 거 24년도의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 상품 재고액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해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줘야 되는데 기초 상품 재고액을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어디 전기 거를 봐야죠. 전기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로, 단기의 기초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의 기말 상품 재고액이 취득 원가는 200인데 순실현 가치는 150이래요. 그러면 저가법을 적용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죠.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전기의 기말상품 재고액은 150만원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따라서 기초는 150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 150만원 더하기 단기 매입 700만원 더해주면은 850만원이죠. 그 850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줘라 이거예요. 이것도 저가법이에요. 적은 것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850만원에서 빼기 200만원 하면은 650만원.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스타일로 기출문제, 과거에 출제된 문제 있습니다. 네, 수익과 비용에서 또 나머지는 FAT 1급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33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FAT 1급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나올 수 있고요. TAT 2급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옵니다. 33번.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FAT 1급 우리 그동안 기출문제 풀어볼 때. 아래 자료에 의한 24년도 당기순이익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지금 결산 수정 전에 시산표가 12월 31일 결산 수정 전에 선급보험료 80만원, 소모품비 100만원, 임대료 수익 100만원이라는 장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결산 정리사항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24년 당기분의 보험료가 50만원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험료와 관련된 게 자산 잡혀 있어요. 80만원이. 그러면 이 중에서 당기분은 50만원이라는 것은 이 80만원의 선급보험료를 어떻게 수정해 줘야 될까요? 50만원을 비용 처리해야죠. 이것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이거는 자산으로 잡아놨어요.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 처리했던 것을 50만원을 비용으로 발생시키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비용 발생한 거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50만원 감소.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24년 당기분 임대료 수익은 80만원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임대료 수익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냐면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분의 임대료는 이 중에서 80만원이면 20만원은 빼가지고 차기로 이연시켜야죠. 20만원을 감소시켜 줘야 돼요. 이연시켜야 된다 이거죠. 내년으로. 그러면 20만원만 이익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감소 50만원 하고 두 번째에서 20만원 감소 하면은 70만원이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당기순이익이 70만원 감소하게 된다. 이 정리로 인해서.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 나머지는 다 패스하고요. 회계 변경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72페이지. 우리 회계 변경에 관해서 우리 공부했죠. TAT 2급에 추가된 내용으로 372쪽 회계 변경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법이 아니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고 정책의 변경이 소급 적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다음 2번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 추정인가요? 정책인가요? 이거는 추정이죠. 틀렸습니다. 3번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을 발생주의로 변경하는 것은 이거는 추정이 아닙니다. 그냥 올바르게 결산 수정분기하는 거예요. 회계의 추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것은
발생주의 개념으로 결산 때 정리해야 될 결산 정리사항이죠. 추정이다 하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4번만 맞았을까요?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정으로 봅니다. 이건 맞았어요.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요, 추정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설명을 빼먹었다면 요거 알아두십시오. 4번이 맞습니다. (2번도) 풀어볼까요?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1번 전액 회수할 것으로 평가한 매출 채권을 일부만 회수했다. 이게 뭐예요? 대손 충당금에 관한 것이잖아요. 대손 충당금은 추정입니다. 요건 추정. 대손 충당금. 다음 2번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거. 감가상각 관련된 거 모두 추정입니다. 2번도 추정이죠. 그럼 3번을 보면은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꿨습니다. 선입선출, 총평균 이런 것은 정책입니다. 이거는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잔존가치라는 건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죠. 감가상각과 관련된 건 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 네, 회계 변경. 5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우발부채 추정입니다. 재고자산 진부화 이것도 추정입니다.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추정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이게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이런 거거든요. 이것은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요 4번 하나는 정책의 변경이고 위에 3개는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유형이 다르다. 답이 4번이다 이거죠. 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재무회계 문제 이제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요. 376페이지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인데 부가가치세 이론은 부가가치세 이론은 추가된 내용이 TAT 2급에서 추가된 내용이 저기 간이과세자 관련된 거 하고 네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어디에서 추가된 게 나오는지 문제가 매입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 뭐 안분계산 이런 쪽에 좀 추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자, 385페이지에 추가된 내용 문제 관련해서 나오겠네요. 매입세액에서 의제매입세액이라든가 안분계산, 재계산, 정산 이런 문제 풀었죠. 연습했죠 우리. 38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의제매입세액 질문한 문제입니다. 다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자,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당 운영하는 데도 됩니다. 안 되는 식당은 간이과세 식당만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제조업만 되는 게 아니고 법인 식당은 뭐 여러분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또 개인 식당도 됩니다. 되는데 그 간이과세자의 경우만 안 되죠. 다음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등도 의제매입세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국내 농산물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수입한 농산물도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다음 3번. 의제매입세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아요. 그 다음 4번을 보면은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104분의 4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맞습니다. 104분의 4. 법인 식당은 106분의 6.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공제율. 법인 식당은 106분의 6, 제조업은 104분의 4. 두 가지만 알고 있자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1번이었습니다. 제조업만 적용된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문제 5번에 있는데 5번도 풀어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맞죠? 네,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뭐예요? 매출액 기준. 면세 매출액이 얼마냐? 면세 비율을 가지고 계산하죠. 1번 맞았어요. 2번.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된다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맞죠? 감가상각자산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 때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재계산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이 필요하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네요. 답은 3번. 애정신고 때 안분계산을 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이 필요하다. 우리 배웠죠? 정산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에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그렇죠?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은요, 그냥 면세가 없는 걸로 본다. 그래서 그냥 전부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안분 제외 대상이 있었죠. 네, 나머지는 FAT 1급에서 다 우리 많이 풀어보았던 문제들입니다. 네, 신고와 납부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 뭐 가산세 관련된 문제 혹시 없나요? 없습니다. 안 보이네요. 간이과세 관련해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간이과세 390페이지.
오늘 우리가 이 이론을 그 유형별 연습 문제까지 다 끝내려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간이과세 관련된 문제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 이론에 대한 평가 문제 하나도 못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소득세 문제가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거 다 풀어보기는 좀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소득세는 전체를 우리가 새로 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은 풀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간이과세 문제 풀고 소득세 이론 풀은 다음에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놓치신 거 있나요?